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 김도훈 회장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었죠. 회사의 최근 재정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김 회장은 작은 불일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강 비서, 지난 분기 재무 보고서를 다시 한번 가져와 주게. 김도훈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곧 강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고 김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한번 숫자들을 훑어보았어요. 그가 의심했던 대로 일부 자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한 액수였죠. 박민석, 그 친구가 의심스럽군. 김도훈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석 부장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겉보기에는 충실한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의 보고서에서 일관성 없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여겼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김도훈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 김도훈 회장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박민석이 정말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박민석의 인성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훈 회장은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강미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란 씨,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네. 김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미란은 15년 동안 그를 보좌해왔고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노숙자 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게. 아니, 그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겠군. 전문 분장사를 불러주게. 강미란은 놀랐지만 오랜 세월 김 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그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민석 부장의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확인해 두게. 내일 아침 그가 지나가는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김도훈 회장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자로 변장하여 박민석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 볼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도훈 회장은 이 계획이 단순한 인성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박민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그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어요. 사람의 도덕성은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만약 박민석이 노숙자에게 냉정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그가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른 아침 김도훈 회장은 전문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변신을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낡고 지저분한 옷,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듯한 수염, 그리고 지쳐 보이는 표정까지.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이제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을 노숙자로 변모했습니다. 완벽하군요, 회장님.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김도훈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걱정 말게, 미란 씨. 이건 필요한 과정이라네. 김도훈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회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민석 부장이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지나가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어요. 등을 구부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내밀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미안한 표정으로 지나갔지만 몇몇은 동전이나 작은 지폐를 건네주기도 했죠. 저기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루 끼니가 없습니다. 가난한 노숙자로서 김도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을 지나가는 직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동정, 불편함, 무관심.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박민석 부장이 뒤에 2명의 젊은 직원을 이끌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도훈은 그를 향해 조금 더 애처롭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박민석은 통화를 계속하며 김도훈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통화를 잠시 멈추고 김도훈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장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을 하고 있어? 박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연민의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그는 노숙자인 김도훈을 방해물 취급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사람이 정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경비, 여기 좀 와봐요. 박민석은 경비원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2명의 젊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상사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반대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오자 박민석은 손가락으로 김도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 앞에서 구걸하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당장 치워주세요.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김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셔야 해요. 김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박민석의 반응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냉정함, 무례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의 부재. 이것은 김도훈이 의심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는 증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강미란이 기다리고 있는 차로 돌아온 김도훈은 분장을 지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회장님? 강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였네. 박민석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강미란은 뒷좌석에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석에 관한 자세한 조사 자료와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이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겠네. 그리고 박민석의 지난 3년간의 모든 업무 기록을 준비해주게. 김도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박민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리를 완전히 밝혀내고 정의를 시현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의 비리와 부패를 끝장내기 위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김도훈 회장은 곧바로 박민석의 지난 업무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가 띄워져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작은 숫자 하나하나를 유심히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군. 김도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의심했던 대로 박민석이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의 예산에서 일정한 패턴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어요. 소액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설명이 애매한 비용 처리,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외주 계약들. 개별적으로 볼 때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강 비서, 박민석이 관리하는 모든 외주 업체 목록을 가져와 보게. 김도훈의 지시에 강미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가져온 목록을 살펴보던 김 회장은 의미심장한 발견을 했어요. 박민석이 계약한 여러 외주 업체들 중 3곳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주소를 조사해보니 실체가 모호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군. 김도훈은 의자에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는 박민석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외주 업체를 만들어 계약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한편 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있었던 노숙자와의 일을 이미 잊은 듯했고 오히려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또 다른 허위 외주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죠. 부장님, 이번 분기 예산 계획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젊은 직원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박민석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박민석과 함께 있었던 직원 중 한 명이었고 상사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 거기 놓고 가. 박민석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그는 빠르게 컴퓨터 화면을 닫고 예산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은 기계적으로 숫자들을 훑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는 이번에 빼돌릴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이런 행동은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조금씩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이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고 이제는 그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비밀 계좌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석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가끔 생각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오후가 되자 박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그는 약간 긴장했어요. 네, 회장님. 박민석입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 부장, 내일 아침 9시에 내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안건이 있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안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지.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 논의라네. 전화가 끊기고 박민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그를 직접 부르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는 잠시 자신의 비리가 발각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조심했어.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박민석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파일들을 삭제하고 문서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은 김도훈 회장이 이미 그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김도훈 회장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바로잡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박민석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김도훈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박민석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김도훈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미란 비서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앉게, 박 부장. 김도훈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박민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직접 뵙게 되네요,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박민석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훈은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서류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서류에는 박민석이 관리했던 프로젝트들의 자금 흐름과 외주 업체들의 목록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개의 의심스러운 업체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 외주 업체들입니다.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한 업체들이고요. 김도훈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럼 이 세 업체가 모두 같은 주소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지? 그리고 그 주소에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박민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아마 서류상의 실수일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라. 김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 꾸준히 발생한 자금 누수도 모두 실수인가? 내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있었어. 그것도 정확히 이 세 업체로. 김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박민석의 비밀 계좌와 자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급 아파트, 미술품, 그리고 해외 여행 기록까지. 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지만 여전히 발버둥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김도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내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네. 이게 단순한 오해로 설명될 수 있을까? 박민석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막막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김도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박민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어제 아침 회사 앞에서 노숙자를 기억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기억합니다만 그건 왜? 김도훈은 그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습니다. 그 노숙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했지?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죠? 박민석은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네. 김도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노숙자에게 보인 태도가 내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어. 당장 꺼져라고 했었지. 경비를 불러 쫓아내기까지 했고. 박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노숙자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숙자가 누구였는지 아나? 김도훈이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훈의 다음 말에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건 바로 나였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훈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시험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내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지.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해 내 앞에 나타났던 거야. 그리고 내 반응은 내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 박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아침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자신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바로 김도훈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아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난 그 답을 알게 되었네. 회장실 안에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박민석은 땀에 젖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김도훈 회장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강미란 비서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 박 부장. 김도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40년 동안 일구어 왔어. 이 회사는 내게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내 삶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지. 그리고 나는 직원들을 항상 가족처럼 여겨왔어.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했던 직원이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겠나? 박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작은 결정들, 점점 커져가는 욕심,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모든 순간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석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있었고 그걸 갚기 위해 잠시만 빌리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점점 멈출 수 없게 되었지. 김도훈이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한번 그 문을 열면 다시 닫기 어려워지지. 박민석은 고개를 들어 김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김도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회사에, 그리고 나에게 저지른 배신은 단순한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미란이 조용히 다가와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김도훈 앞에 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것을 박민석에게 밀어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회사에서 빼돌린 모든 금액의 상세 내역이야. 총 12억 3천만 원. 그리고 이 서류는 즉각적인 해고 통지서야. 박민석은 충격에 빠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금액이 적힌 숫자들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죠. 회장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돈을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지. 내가 그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어. 이제 우리 회사에는 내 자리가 없네. 그럼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박민석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김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비쳤어요. 그건 아직 결정하지 않았네. 하지만 넌 오늘 즉시 회사를 떠나야 해. 자신의 짐을 싸고 자리를 비우게. 보안팀이 너를 에스코트할 거야. 박민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이 빠진 듯했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그는 회장실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네. 이제 가게. 박민석이 회장실을 나간 후 김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강미란이 조용히 다가와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김도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미란 씨. 강미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진실을 밝혀내셨잖아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김도훈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비리와 부패, 뿌리 뽑을 시간이네. 사연 있는 사람들이 박민석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회사를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길고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회장은 그 어려운 길을 피하지 않을 결심이었어요. 모든 부서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경영진 긴급 회의를 소집해주게. 오늘 오후 3시에 김도훈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배신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이 상황을 회사를 더 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박민석은 보안요원들의 감시 아래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박민석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보안요원의 시선에 말을 아꼈어요. 대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부장님. 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챙긴 박민석은 자신이 5년 동안 일해온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 책상 위의 가족 사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도시 풍경까지. 이 모든 것과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보안요원의 인도로 회사를 나서는 순간 박민석은 마치 삶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나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세상이 그를 향해 냉정한 현실을 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회사 내에서는 김도훈 회장의 지시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모든 이사들과 부서장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김도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어요. 박민석 부장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즉각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경영진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금액을 듣고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회의는 단순히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도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계기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든 경영진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한 직원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의 감사 시스템은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죠? 이것은 단순히 박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재무이사인 정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감사팀에서도 일부 불일치를 발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김도훈은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왜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았나요? 왜 내게 보고하지 않았죠? 정태영은 말문이 막혔고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회사 전체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부서, 모든 프로젝트, 심지어 저까지도 예외는 없습니다. 투명성과 정직함이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외부 감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즉시 최고의 외부 감사팀을 영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자리도 마련해야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김도훈 회장은 회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 윤리 교육 강화, 그리고 직원들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까지. 그의 계획은 포괄적이고 철저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도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의 어두운 날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모든 경영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에는 새로운 결의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그들의 표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처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진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도훈은 창가에 서서 어둑해지기 시작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민석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미란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미란 씨.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민석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값비싼 가구들과 미술품들이 이제는 그에게 죄책감만 안겨주었어요. 모든 것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박민석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은 초췌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기자들과 이전 동료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박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의 말은 공원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박민석은 경계심을 가지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였어요. 준호 씨, 여긴 어쩐 일로? 박민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부장님, 아니, 박 선배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박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김도훈 회장님께서 전체 회사 구조를 개편하고 계세요. 외부 감사팀이 들어와서 모든 부서를 조사하고 있고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 당연한 조치지. 그리고 선배님 자리에는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어요.
이영하 부장님이라고 외부에서 영입하신 분입니다. 박민석은 자신의 자리가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잊혀지는지에 대한 쓸쓸함이었어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선배님을 존경했던 후배들이요. 그런데 몇몇은 또 동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정까지 받게 되다니. 참 처량하네. 선배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던져왔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고. 김도훈 회장님이 경찰에 신고하실지 아니면 민사소송만 하실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민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민석은 준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준호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내 실수를 교훈 삼아줬으면 해. 절대로 내 길을 따라가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준호가 떠난 후 박민석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석은 오랜만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김도훈이 운영하는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 출근하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회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빼돌린 모든 돈을 반환할 계획이었죠. 법적인 처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일이야. 박민석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오랜 시간 후회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그 중심에는 그가 있었어요. 외부 감사팀의 철저한 조사, 새로운 내부 통제 시스템 도입, 그리고 직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강미란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고맙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전 11시에 경영진 회의, 오후 2시에 외부 감사팀과의 미팅, 그리고 강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4시에 시간을 잡아뒀습니다. 김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석이라고 무슨 용건인지 말했나? 직접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김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민석을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알았네. 시간을 지키도록 해. 강미란이 나간 후 김도훈은 박민석의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비리 내역, 회사에 끼친 피해,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까지. 김도훈은 이 문서들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여전히 박민석에 대한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었죠. 오후 4시 박민석이 정확히 약속 시간에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어요. 김도훈은 그를 자리에 앉도록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용건인가? 김도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회장님과 회사 그리고 동료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김도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석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도훈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제가 회사에서 빼돌린 모든 자금에 반환 계획서입니다. 제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회사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식, 미술품 모두 처분할 것입니다. 김도훈은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자산 목록과 함께 박민석이 직접 작성한 반환 계획이었어요. 김도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박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자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도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박민석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 약간의 연민도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랬지? 정말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김도훈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욕심이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죠. 회사 밖 노숙자로 변장했던 날, 나를 알아봤나? 김도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행동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약자들을 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김도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박민석을 향해 돌아섰어요. 난 내가 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네. 회사와 나에 대한 배신은 쉽게 잊을 수 없어. 김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은 높이 평가한다. 박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반환 계획은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회사의 변호사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군. 자수하겠다는 내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박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가혹한 대우를 예상했었어요. 무엇보다 박민석 씨. 김도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일 걸세.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제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박민석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어요.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창가에 서서 회사를 떠나는 박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사건이 회사를 더 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후 김도훈 회장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 시스템, 강화된 윤리교육, 그리고 직원들 간의 신뢰 회복.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박민석의 사건은 회사의 암흑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시련이었습니다. 김도훈 회장은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했던 그날,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회사를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도훈 회장은 종종 신입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박민석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와 실망을 넘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향한 여정의 지혜였죠. 그렇게 회사는 더 강하고 정직한 곳으로 거듭났고 모든 직원들은 김도훈 회장의 진정한 리더십 아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소중한 교훈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